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새로운 공천 개입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특정 후보의 이름을 강조하는 녹음된 대화를 확인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거듭 언급한 주인공은 당시 단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첫 소식,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대구 수성을 지역구는 공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7명이 보궐선거에 나섰습니다.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재원, 이인선, 유영아 예비후보 순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선 없이 이인선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는 MBC에 공천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준표가 밀어낸 이인선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앞선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인선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온 홍 전 시장에게 밀려 낙선한 걸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이 인사는 또 검찰 출신인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이인선을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녹음된 대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의원이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대구 경북 경선지원본부 총괄본부장에 이어 대구 경제발전 추진단장을 맡았습니다. 이 인사는 나중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이인선 주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주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통화 녹음에도 등장합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상현 의원은 MBC에 윤 전 대통령과 이인선 후보 공천 관련 대화를 한 적 없다면서 모든 공천을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고 외부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인선 의원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윤상현 의원 등 당 관계자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경쟁자였던 김재원, 유영아 후보는 대구시장 선거에도 출마해 배제됐다면서 힘들게 지역을 일궈 혼자 힘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내용은 잠시 뒤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무속인 건진 법사의 법당에서 명태균 씨를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건진 법사 역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고 말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공통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인물로부터 이들과 가까웠다는 윤 전 대통령 부부까지 의혹은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법당으로 써온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2층 단독주택입니다. 지방선거를 5달 앞둔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모 씨가 사업가 이모 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건진 법사에게 1억 원을 주고 공천을 청탁하는 자리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그런데 당시 법당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가 이 씨는 검찰에서 당일 행적을 설명하며 전성배 씨의 법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명태균 씨로부터 인사를 받은 날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이 씨에게 명태균 씨가 대구구청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해서 돕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진 법사와 명태균 씨는 둘 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누구 덕인지를 놓고 건진 법사를 거론하며 마찰을 빚은 통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건진 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 법사가 공천 줬대. 두 사람의 공천 개입 의혹엔 공통적으로 친윤계 핵심 윤한홍 의원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윤 의원은 건진 법사로부터 2018년 지방선거는 물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2년 12월 27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김 여사 선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는 통일교 2인자와 만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 의원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지자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마하려 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건진 법사의 혐의와 관련해 윤 의원을 단 한 차례 서면으로만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는 건진 법사와의 만남에 대해 법당에 간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건진 법사 전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진 법사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한국은행에서 밀봉한 상태 그대로 돈 뭉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일반인은 볼 수 없는 이런 돈 뭉치는 과거에도 악용됐던 사례가 있죠. 이걸 무속인에게 준 사람은 누구인지, 돈 뭉치의 원래 용도는 무엇이었는지 검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건진법사로 불린 무속인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검찰은 특이한 돈 뭉치를 압수합니다. 5만 원권 5천만 원을 한꺼번에 비닐로 포장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유통시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기번호, 발권국의 담당자와 책임자를 특정하는 부호, 일련 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신권이 아니라는 뜻의 사용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평소 한국은행 발권국에서 현금을 새포장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현금을 금융기관에만 내줄 뿐 개인이나 국가기관에 따로 반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만 지급되는 것이지 일반 국민들이 받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융기관들 또한 한국은행에서 밀봉에 넘겨준 그 상태로 고객에게 내주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들어온 돈이 포장 그대로 개인 고객에게 바로 나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풀어 금액을 확인 후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은행의 봉인 자금이 악용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주무관은 입막음용으로 제공받았던 현금 다발을 공개했습니다. 5만 원짜리 신권 5천만 원은 한국은행에서 봉인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 현금은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서 가져간 불법 자금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 모두 한국은행이 봉인했던 원상태로 현금을 보유해온 겁니다. 의심스러운 자금 출처와 관련해 건진법사 전 씨는 사람들이 갖다 준 돈은 쌀통에 넣어 보관해왔다며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의 돈 뭉치에서 눈에 띄는 건 5월 13일로 적힌 봉인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뒤입니다. 그 이후에 자금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던 전 씨가 이 돈 뭉치를 받은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로 넘긴 금융당국이 김건희 여사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죠.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현재 금융당국 단계에선 고발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제 검찰의 시간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으로 고발 대상에 오른 장본인은 전현직 사주와 대표이사 일가들입니다.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함께 급등했던 웰바이오텍 사건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고발 대상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빠진 데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와 이 전 대표 등의 관련 자금 추적까지 포함해 200~300개 넘는 계좌를 뒤졌지만 연관성을 확인하진 못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 단계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특정인들의 본건 부정거래 연관성을 확인하여 고발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이 원장은 이제 검찰의 시간이라는 말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강제 수사를 통해 더 많은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이제는 검찰의 시간인 듯합니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인력 및 분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할 계획이고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의심받는 데 대해 제3자인 검찰을 통해 조사의 적정성을 판단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이제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분과 연관된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실제 금융당국에선 이 전 대표가 단체 SNS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고 논란의 글을 남긴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와 자금 관리인이던 이 전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것처럼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더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안 취재한 법조팀 구민지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이번 윤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인선, 김영선 두 전현직 의원은 지난 2022년 6일 재보궐선거에서 경선 없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인선 의원은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대구 경북 경선지원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민생안전특별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상대방은 다릅니다. 김영선 좀 해줘라고 했다는 건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했던 얘기인데, 이인선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는 말은 당 지도부에 직접 한 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확인해보니 검찰은 아직 이인선 의원 관련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검찰이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한데, 근데 내용을 보면 김영선 좀 해줘라, 그리고 이인선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 이게 말투가 마치 들리는 것처럼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해명이 이번에도 거짓말이라는 게 새삼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명태균 의혹이 불거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한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공천 문제를 논의할 여유도 없다고 했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아니었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은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 것도 몰랐다고 했는데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 얘기하겠다는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많은 거짓말들이 드러날 수 있는지. 자, 그런데 검찰이 오늘도 공천 개입 관련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상찬 전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또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공천 상황을 아는지 물어봤다고도 했고요. 네. 검찰은 오늘 공재광 전 평택시장도 불러 윤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를 물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4명의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이 검찰 수사에 따라 의혹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법조팀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정부의 12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한 총리가 국회에 입장할 때부터 발언을 마칠 때까지 야당에서는 항의가 쏟아졌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심한 듯 한 총리를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는 대권 노름 중단하라! 중단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본청에 들어서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대통령 노름에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총리가 입을 떼기도 전에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아랑곳 않고 입을 뗀 한 총리는 재해 재난 대응과 통상, 민생 안정 등을 위한 12조 2천억 원대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입니다. 한 총리의 시정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박수를 보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으로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뜻밖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나와 항의하고 고성이 잇따랐지만 우 의장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 발상이라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출마설을 부인하지 않는 한 총리를 향해 파면된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 측은 관례대로 한 총리 측에 수차례 사전 환담을 요청했지만 총리 측에서 국정현안 장관회의를 이유로 최종 거절을 통보했다면서 공개석상에서 작심 발언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따끔한 일침은 한덕수 총리가 국정 안정에 주력하기보다는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권한대행 자격을 마치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듯한 행보.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공윤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입장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유 있으십니까? 지난 20일 외신 인터뷰에서의 노코멘트, 드릴 말씀이 없다는 발언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닷새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는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심판자로 남겠다고 밝히면서 국정 안정을 도모했던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3주째. 한 총리의 행보는 권한대행의 모습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국회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미루다가 윤 대통령이 파면되자 대통령 몫의 두 자리는 쏜살같이 채우려 했습니다. 외신들만 골라 인터뷰를 하더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기사가 묘한 시점에 흘러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논란을 잠재우는 대신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산업 현장과 시장, 서민 식당, 국정 현안을 챙긴다며 부지런히 돌아다녔고 가는 곳마다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손편지를 쓰고 한미연합사 장병들 앞에서는 예비역 육군병장 한덕수라며 군번까지 읊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방조범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은 상황에서 이른바 대망론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게 과연 타당한 건지 정치권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냅니다. 기가차게도 내란 세력의 장외 주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직무는 더 이상 헌법의 틀 안에 있지 않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오는 5월 4일. 한 총리가 답을 해야 하는 시간,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한 총리 출마설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 주자들도 하나둘 한 총리와 손잡을 수 있다며 이른바 빅텐트론에 합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홍준표 후보는 정권을 잡게 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도 손잡을 수 있다며 텐트를 더 크게 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탄핵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또는 한 총리의 출마가 정당한지에 대한 고민보단 경선 표 계산에 더 무게를 둔 모습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총리 출마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던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가 돌연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총리와 원샷 경선을 통해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며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어 이른바 빅텐트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민주당 비명계까지 손을 잡고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재명 후보까지 끌어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을 녹여낼 용광로가 되어서 모든 정치 세력을 끌어안고 가고자 합니다. 한 총리 출마에 부정적인 한동훈 후보도 한 총리와는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같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뭐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힘을 합쳐서 이겨야 한다는. 일찌감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던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 4강 중 3명이 이른바 한덕수 빅텐트론에 합류한 겁니다.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는 2차 경선을 앞두고 한덕수 차출론을 주장하는 당내 일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한 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 총리로 계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는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른 생각은 다르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무조건 우리 편이다. 경선 1대1 토론 첫째 날 김문수 후보가 조기 대선의 시작이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공세를 펴자 한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고집을 부릴 때 자신 말곤 마음을 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맞받으며 비상계엄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내일 토론 둘째 날에도 한동훈 대 홍준표의 탄핵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번 주말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당의 텃밭이자 심장부인 호남으로 달려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전북 새만금과 광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 경제 부흥을 내세워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도 전통시장을 돌고 지역 당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3번의 민주정부를 만든 호남이 불균형 발전에 피해를 봤다며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는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이 소외되고 있고 또 지방 소외 중에서도 이제 호남이 또 소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서해에너지 고속도로로 연결해 새만금 등의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AI와 미래 모빌리티, 금융산업을 연계한 AI 선도도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전일빌딩에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문재약 열사 어머니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개재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개헌 시기는 대통령 임기 내로 못 박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다음 임기 내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2일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이틀 만에 목포를 찾은 김경수 후보는 호남의 사위를 강조하며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김 후보는 광주 전남 메가시티와 함께 지역 수건 사업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전북과 광주에서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호남에 계신 우리 당원분들이 민주당이 조금 잘못되거나 올바른 길로 갈 때 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전북을 에코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호남의 AI 등 첨단 혁신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뿌리로 여겨지는 호남 지역 경선은 이번 주 토요일 치러집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조기 대선을 40일 앞둔 정치권 현장 소식. 오늘은 정치팀 정상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상빈 기자, 오늘 첫 소식 볼까요? 김문수의 전과 숫자. 김문수 후보가 전과가 있나 보죠? 네, 국민의힘 경선 1대1 토론에서 이걸 두고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누가 어떤 공세를 펼쳤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네.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간 것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또 갔고
제가 그렇게 선거 과정에 일어섰던 이런 몇 가지지. 두 건은 전광훈 씨랑 직접 관련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오늘 확정된 것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뉴스가 오늘 내내 화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5년 전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이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에 대해 유죄, 벌금 250만 원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김 후보는요,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 당시에는 다른 정당 당원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도 있습니다. 청렴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이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는데 정작 감염병 방역 조치조차 어긴 사실이 재부각되면서 조금은 좀 머쓱한 처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다음 소식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향형 이재명. 정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선거라고 하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찾아가서 악수도 하고 그렇죠. 뭐 어묵도 먹고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재명 후보 이번 경선에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도요, 이 전북 김제 새만금센터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 전일빌딩을 찾았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가 시장을 찾고 당원들도 만나고 대면 접촉을 늘려가고 있는 것과 달리 불특정한 인파가 모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야외를 피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요, 흉기로 공격당했던 이 테러 경험을 캠프 차원에서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좀 지지율이 압도적인 만큼 조용한 공약 행보로 충분하다는 판단도 깔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내일 호남 지역 시장 방문을 검토하다가 안전을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선 후보로 확정이 돼서 본선이 본격화되면 당연히 거리 유세와 연설에 나설 거라는 게 캠프 측 설명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나경원이 탈락할 리가. 국민의힘 1차 경선 얘기인 것 같은데 유독 못 믿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SNS에 쓴 글입니다. 당내 경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황 전 총리는 나경원 후보가 절대 탈락할 리 없다면서 경선 득표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중국의 배후 조종을 받은 내각제 세력들이 세습왕국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내각제 세력이나 세습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더 없었습니다. 황 전 총리는요, 2021년부터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왔지만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도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덧붙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점을 거듭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인 초고속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대법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제 선고가 날지 주목되는데 이르면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에 많은 기자가 기다렸지만 아무 말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전원 합의체는 오늘 이 전 대표 사건 두 번째 심리에 나섰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는 당일 곧바로 첫 번째 심리를 한 지 이틀 만입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심리를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걸 감안하면 사흘간 두 차례 한 건 초고속입니다. 이대로라면 5월 11일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따져봐야 할 경우의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결론이 나오면 선거에 미칠 영향력도 클 수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더 확실하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내더라도 당장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대법원이 파기 재판, 즉 기존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결론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2심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한 만큼 유죄로 결론을 뒤집으려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양형까지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파기 자판돼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약 대선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상 불소추 특권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이 전 대표의 재판이 중지되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사위였던 서모 씨의 취업으로 생활비를 안 줘도 돼서 이익을 봤으니 그만큼 뇌물을 받은 셈이란 논리인데요.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고 황당하지만 검찰권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를 법정에서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는 지난 2018년 8월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인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취업한 이후 급여로 1억 5천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 등 약 2억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뒤 문 전 대통령 당시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을 두고 대가성을 의심해왔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3년 5개월 만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임직원 채용 계획이 없던 타이 이스타젯이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한 것은 부당한 특혜라고 봤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프로필 주면서 실질적으로 지시한 건 맞나요? 맞습니다. 서 씨가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해왔던 금전적인 지원을 중단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으니 서 씨가 받은 금액만큼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였던 이 전 의원은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검찰은 서 씨와 딸 다예 씨에 대해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면서도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며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수사를 해온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즉 최서원 씨와 공범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입증 못한 검찰이 전혀 다른 사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반박하며 답변도 듣지 않은 졸속 기소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공범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당시 최서원 씨는 삼성으로부터 34억 원 상당의 말 3마리를 뇌물로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딸 정유라 씨 지원을 요청한 만큼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도 뇌물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금품을 공유하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 옛 사위가 이 전 의원 측 업체에 채용돼 받은 월급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딸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도왔고 대통령 경호처가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보고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한 줄도 언급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소원 씨 사이의 관계나 공모 등을 상세히 밝혀낸 것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표적 수사이고 정치 수사였다는 점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제3자 뇌물죄의 기소가 어려워지니까 단순 뇌물죄로 갔고 졸속 기소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서면 질의에 답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답변을 준비 중인 건 알았다면서도 앞서 3차례 제출을 연기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127개 문항에 달하는 서면 질의를 한 달 전쯤인 3월 17일에 보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선 전 중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소 무리를 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언뜻 의혹이 다 해소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판결문에 남겼죠. 재수사가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장의 무죄가 기소 3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유시민, 최강욱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측근입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손 검사장의 무죄는 확정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흔적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공수처는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가 손 검사장이 윗선 지시로 해당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수사 여건은 만들어진 셈입니다. 관건은 공수처의 수사 능력과 의지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방향이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이 수사 범위 등을 판단할 거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바티칸을 찾은 조문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밤새도록 조문객을 맞았는데요. 모레 있을 장례 미사를 앞두고 경비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차기 교황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유흥식 추기경의 이야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티칸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공개 조문을 시작한 뒤 이틀째, 성 베드로 광장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추모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로마 시간이 오전 10시를 막 지나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한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전 7시부터 조문이 가능했는데 밤새 기다린 추모객들도 있었습니다. We haven't slept this night, so we have been in the queue like for 2 hours.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까지 조문 첫날에 다녀간 사람만 약 5만 명. 현지 언론에선 한때 대기만 10만 명이 넘어 4시간 이상 기다리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황청도 자정까지만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기다린 사람이 너무 많아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성 베드로 성당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교황이 헌신과 포용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고 가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They always send a message of hope, peace. Everyone said that's why again we hate to say thank you for the last time. 전 세계 추기경들도 바티칸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아시아 최초 교황 탄생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유흥식 추기경에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유 추기경은 여운이 남는 답을 내놨습니다. Io nel Signore non c'è Occidente e Oriente, quindi io vengo dalla Corea, ma io che vediamo cosa dice lo Spirito Santo. 오는 토요일 치러질 장례 미사를 앞두고 경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황청은 추모객만 25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대표단도 170명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티칸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뉴스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싱크홀이 지난 5년간 800건 이상 발생했는데요. 싱크홀이 의심되는 전조 현상이 있어도 사전에 확인하고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북 부안의 한 대형 레저용품 판매 상가입니다. 완공된 지 1년 반밖에 안 된 건물 앞 부지 곳곳이 가뭄에 갈라진 논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건물 바닥도 여기저기 금이 갔습니다. 수평 개를 대보니 바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틀어지면서 문이 닫히지 않고 유리창은 수십 장이 깨져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유리 이렇게 깨졌잖아요. 맨 처음에는 한 장까지 매일 하나씩 깨져요. 벽면에서는 돌 조각들이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니까. 이곳은 회사 직원들이 쉬는 공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주방 벽면이 깨져서 튀어나와 있고 화장실 벽면도 마찬가지로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땅이 꺼지면서 건물이 뒤틀린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싱크홀이 어디선가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건물이 무너져서 인명피해라도 나면 어쩌나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현장을 점검한 전문가들은 배수관 부실 공사를 중요한 원인으로 짚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배수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배수관이 짧게 시공돼 빗물이 건물 밑으로 들어가 흙을 밀어내면서 땅속에 빈 공간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로를 이렇게 쭉 이 안을 뽑아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 흙이.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면 3,300제곱미터나 되는 신축 건물을 부수고 땅을 파봐야 하는 상황. 건물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들여다 물어봤더니 이거 다 파보고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이 크릭 가구 이런 부분은 분명 건물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난달 서울 명일동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접수된 싱크홀 관련 민원 건수는 1,9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가량 증가하는 등 싱크홀에 대한 공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이 꺼지는 전조 증상을 확인해도 막상 원인을 찾고 해결할 길은 막막한 상황. 싱크홀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할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실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 검증 김태윤입니다.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굣길 학생들에게 차량이 돌진해 1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관련 기사나 SNS 공유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사람들이 길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화단을 들이받은 차량 앞부분은 심하게 부서졌고 차량과 화단 사이에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진 아이는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부여잡습니다. 어른들은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올린 뒤 차량 밑에 깔려있던 학생을 구조합니다. 지난 22일 저녁 6시쯤 중국 저장성 진화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대 1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확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관련 기사나 동영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홍콩 언론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현지 경찰과 병원이 사건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1월 후난성 초등학교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초등생 18명을 포함한 30명이 다쳤고 같은 달 광둥성에서는 체육센터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벌어져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 이후 열리는 한미 간 첫 장관급 공식 협상이 잠시 뒤에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특별히 자동차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협상에 공을 들인다는 계획인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해선 한미 간 입장차가 엿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일성은 관세 철폐였습니다. 상호 관세는 7월 9일까지 유보돼 있어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가 당장 급한 불입니다. 미국은 외국산 자동차를 꼭 집어 지금도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한 것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국이 내년에만 1조 5천억 원을 부담하게 돼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플러스2 그 협의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은 아니라는 취지지만 방위비 문제는 궁극적으로 한미 간의 동상이몽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한미 협의를 하루 앞두고 미국 측 협상 대표가 동맹국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한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Our allies must step up with stronger commitments to shared defense. The initial actions from Europe on increased fiscal and defense spending are proof.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과 관련한 지지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시점에 열리는 협상이라는 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중국과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태세 전환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 폭탄에 대해 미국 재무장관조차 무역 금수 조치 수준이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낮추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상황입니다. You say I think so. Over the next 2-3 weeks, we'll be setting the number, and we're going to pick. Could be for China too. 관세 전쟁 이후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첫 대면은 이곳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에 시작됩니다. 파면된 정부가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국내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협상단은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향후 협상 방향과 일정 협의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모두 일단 1분기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주저앉았는데요. 전국 불안과 관세 위기, 나라 안팎의 상황이 악화된 탓인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는 7조 4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입니다. 주력 상품인 HBM 판매가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당사의 HBM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 실적이 좋았던 것과 달리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0.1% 이하로 떨어졌는데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문제였습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급감했고 소비도 감소하며 전체 내수가 성장률을 0.6%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수출도 화학 제품과 기계를 중심으로 1% 이상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총소득은 성장률보다 낮은 마이너스 0.4%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미 관세 정책 예고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와 투자 심리 회복을 지연시켰습니다. 전망은 어둡습니다.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가 반영되는 2분기에는 성장률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JP모건은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을 반영해 올해 전망치를 0.5%로 또다시 낮췄고 시티은행도 0.6%로 낮췄습니다. 소비가 아주 극적으로 반등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뭐 다른 부진, 투자의 부진이라던가 수출의 약간의 부진으로 가는 이런 방향들을 뭐 100% 상쇄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요. 한국은행이 다음 달 말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5%에서 크게 낮춰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어느 날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모든 거래가 정지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사용을 막아버리는 걸 악용한 범죄 수법인데요. 난데없이 돈을 보내라는 협박을 하고는 답이 없으면 이른바 통장을 묶어버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영 씨에게 지난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통장을 묶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이제 그냥 무시하고 끊고 계속 발신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무시하고. 그런데 그날 저녁 김 씨 통장 4개에 안모 씨라는 모르는 이름으로 14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약 2분 새 연달아 입금이 됐습니다. 다음 날 김 씨에겐 금융사기에 이용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계좌 지급이 정지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은행을 찾아갔더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통장에서 돈 일부가 김 씨의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범죄 피해액이 입금된 계좌를 쓸 수 없게 하는 제도를 금전 협박에 악용하는 이른바 통장 묶기 수법입니다. 김 씨는 당장 월급 통장이 묶인 건 물론 3년 동안 새 계좌를 만들거나 현금카드 발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다른 계좌에 대면 거래만 허용됐습니다. 은행에서도 자기들이 뭐 그런 게 없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저 같은 피해자 만들어서 저한테 또 다른 2차 협박 같은 또 2차 범죄 자금도 모을 수 있는 거고.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온 후 수상한 코드명으로 30만 원이 입금됐는데 이를 모르고 지인에게 19만 원을 보냈다가 지인 통장까지 정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RU839라는 이상한 코드 번호 같은 걸로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 급여도 못 받고 답답해 미쳐버리겠어요.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가 끝나거나 피해자 구제 신청이 취하될 때까지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통장 묶기 피해를 막기 위해 송금액만 빼고 나머지 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지만 금융기관 재량에 달려있다 보니 계좌 정지를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아직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금융기관으로서는 그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협박 문자나 전화가 오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하며 협박범이 계좌 정지 해제 권한이 없는 만큼 금전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어제 진행된 민주당 경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는 개헌과 남북관계, 민생 문제 등에 대한 후보들의 발언이 오갔습니다. 이 가운데 추가 검증이 필요한 주장들을 팩트체크 선택 2025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선 후보는 내란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현행 헌법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 사변 외에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판단해 평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헌재는 객관적으로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대통령의 주관적인 확신만으로 계엄을 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이런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파면됐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 방송도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삐라를 보내지 않으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성기 방송을 안 하니까, 서로 안 하는 거죠. 지난해 5월부터 32차례 살포된 북한의 오물풍선은 11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대북 대남 방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구는 북측의 대남 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극심하다며 먼저 대북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8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김동연 경선 후보는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당선 전엔 개헌을 약속해놓고 정작 당선 이후에는 거의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고는 그 전에 약속한 개헌의 추진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해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여야가 모두 반대해 추진하지 못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 개헌 논의가 국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반대하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개헌을 제안해 시도조차 못하고 불발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거입니다. 한중 간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중국이 무단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구조물을 잠정조치 수역 밖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는데 중국은 민간 양식시설일 뿐이라며 영유권과 관계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입니다. 직경 70m, 높이는 71m가 넘는데 중국은 이걸 바다 양식장이라고 주장합니다. 2018년 1호기에 이어 지난해 2호기를 추가했고 앞으로 12개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시설 근처에 관리시설이란 명목으로 해저 바닥에 연결된 고착형 구조물까지 추가했습니다.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해 양국이 절충한 중간 수역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서해에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 향후 해상 경계 획정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국장급 실무대화에서 중국의 해상 구조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3개의 구조물을 잠정조치 수역 바깥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해당 시설이 민간 양식시설이라며 영유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한국이 원한다면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한 걸로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중국 측 제안에 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동시에 우리 어업시설 등을 해당 수역에 설치하는 맞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1월 경주 에이펙에 시진핑 중국 주석 참석이 검토되는 만큼 양국 모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국제법 준수를 수십 년간 거부하고 있고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서해 구조물 설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올 시즌 KBO 리그 최고의 타격을 펼치고 있는 LG의 박동원 선수. 이름에서 나온 별명으로 유명한데 올해 홈런에 더 쳐야 할 특별한 이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명로 기자가 전합니다. 박동원이 홈런포를 날릴 때마다 더가웃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동료들은 서로 얼싸안고 박동원의 별명을 외칩니다. 한때 부끄럽게 여긴 적도 있지만 지금은 가장 사랑하는 애칭이 됐습니다. 어릴 때는 그 놀리는 게 좀 싫었었는데 용명 선수까지 참치라고 하거든요. 너무 익숙해졌고 정도 많이 든 것 같아요. 이젠 박동원이 디자인에 참여한 유니폼도 관중석에 흔히 등장하고
박동원 자신은 식성까지 바뀌었습니다. 좀 잘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직접 가서 먹을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멋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G 이적 후 2년 연속 20홈런을 때린 박동원. 올해도 벌써 6개를 담장 밖으로 넘겼는데 더 쳐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지인들과 농담처럼 주고받던 동명 기업과의 협업이 실제로 성사돼 홈런을 칠 때마다 함께 기부하는 이벤트를 벌이게 됐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때는 좀 그랬었어요. 나보다 훨씬 유명한 축구선수 지동원 선수가 있어서 나는 좀 안 되겠다. 더 많은 장타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른바 엘리니가 된 딸과 함께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박동원. 더 의미가 깊어진 한 해를 2년 만에 우승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살기 위해서 파닥파닥 거리잖아요. 진짜 뭐 저도 그라운드에서 진짜 살기 위해서 파닥파닥 거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이미지였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앞두고 광주 이정효 감독이 사우디 현지에서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압도하거나 압도당하거나 둘 중 하나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결전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입성해 현지 적응을 해온 광주 선수단. 드디어 모레 새벽 결전에 나섰는데요.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정효 감독은 용맹하고 자신 있게 붙어보겠다는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광주만의 스타일대로 공격적이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칸셀로와 네베스 등 유명 선수들이 즐비한 알힐랄은 선수단 같지만 광주보다 20배 더 비싼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우 선수도 기대하기 좋기 때문에 자우 선수를 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명한 선수들이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힐랄을 압도하든가 아니면 압도당하든가 둘 중 하나일 거라며 물러서지 않는 공격 축구를 예고했습니다. 단판 승부로 가려지는 이번 8강전은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1시 반 사우디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허벅지 부상에서 돌아온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의 전설 박주봉 감독과 대표팀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났습니다. 안세영은 배드민턴의 신에게 배울 수 있게 됐다며 존경심을 나타냈는데요. 손정훈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월 전용 오픈 우승 당시 허벅지를 다쳐 재활에 집중했던 안세영. 세계혼합 단체 선수권에서 복귀를 앞두고 오늘 공항 출국장에 밝은 미소로 나타났습니다. 다 나와서 지금은 또 괜찮은 상태입니다. 단체전의 묘미가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잘해야 되니 이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배드민턴협회와 전임 감독과의 갈등, 여기에 지도자 선임이 늦어져 감독 없이 국제대회에 출전했었지만 배드민턴의 전설 박주봉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하면서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겁니다. 시합장에서 많이 계속 보셨던 분이어서 저는 그렇게 어색하고 그런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의 신 같은 분과 배울 수 있고 정말 저에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로 지난 20년 동안 일본 대표팀을 맡아 안세영과 적으로도 만났었던 박주봉 감독은 안세영은 이미 세계 최고 선수라면서 부담감이나 부상 관리에 더 신경 써 올림픽 2연패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안하게 좀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이야기도 했고 완벽한 플레이를 위한 그런 노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다음 올림픽에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2년 전 중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대표팀. 안세영과 서승재, 김원호 등 정예 멤버를 총출동시켜 8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 벌어진 몸싸움 장면입니다. 이 경기가 아주 거칠었는데 그린의 결정적인 덩크슛을 앞세운 휴스턴이 1패 후 첫 승을 거뒀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완연해진 봄 기운을 느끼기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강릉의 한 고택은 이처럼 겹벚꽃이 활짝 폈고요.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낮엔 맑고 포근하겠지만 아침엔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요. 내일 출근길 봉화의 기온이 2도, 대관령 0도로 오늘보다 최고 8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내륙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의 기온도 7도로 쌀쌀하겠습니다. 겉옷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봄바람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남쪽엔 고기압이, 북쪽엔 저기압이 위치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서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의 대기도 차츰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에 약한 황사의 영향을 받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7도, 광주 8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와 대구는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엔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